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야구 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약국 경영합니다. 한 건물 넘어 한 건물에 PC방이 있고 한 집 건너 하나에 고깃집이 있는 현실이다.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다 경쟁은 수익성의 저하로 직결된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7%가 자영업을 한다. 그중 3명 가운데 1명 이상의 소득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도 있다. 이 치열한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바닥만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장사가 아니라 경영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리어카에서 호떡을 구워도 자신만의 신념과 경영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약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물어보면 10중 8구 약국을 한다고 대답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 역시 사람들이 직업을 물어오면 약국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었다. 내 입에서는 약국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국을 경영합니다 하고 되뇌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고 영세한 약국을 하는 주제에 거창하게 경영까지 한다면 비웃음을 살 것이 뻔했다. 그 비웃음을 놀라움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나는 약국을 경영하여 성공하리라 다짐하곤 했다. 당시만 해도 약사들이 사무나 회계를 돕는 직원은 뒀지만 약사를 직접 고용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경영을 하려면 약사를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그만 변두리의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했다. 고용된 약사의 월급은 한 달에 60만 원, 1년이면 총 720만 원이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경우 720만 원의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평수는 작아도 약사가 2명이다 보니 큰 약국으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고 급한 일이 생길 때 자리를 비우는 일도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한 수 배우기 위해 전국의 유명 약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약사는 경영 지식에 대해 피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 지식에는 누구보다 많은 욕심을 냈다. 고객 대신 환자만 있고 자신은 약사지 장사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경영 마인드의 부족에서 오는 편협한 생각이라 여겼다. 원론적으로 약국 경영의 대상은 환자라는 이름의 고객이다. 그 안에는 당장 몸이 아픈 사람뿐 아니라 미래의 환자, 즉 건강한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 약도 치료약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식품, 생활용품까지 방대하다. 결국 건강한 모든 사람도 잠재 고객이다. 약국에도 경영이 필요한 까닭이다. 규격화된 약품을 파는 약국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상품이 없다. 그렇다고 시대의 트렌드를 따르는 유행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지역, 어느 약국을 가도 이름만 대면 같은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평준화된 업종의 경쟁력은 딱 하나다. 바로 고객 만족인 것이다. 나는 손님이 15도로 인사하면 30도로 굽혀 인사했다. 손님이 30도로 굽히면 60도로 굽혔고 손님이 60도로 인사하면 90도로 인사했다. 당시 손님들은 서울대를 나온 젊은 약사의 머리 숙임을 영 어색해했다. 그런 손님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섬김의 비즈니스를 실천한 것이다. 이처럼 경쟁업체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통해 4.5평의 작은 약국은 기업형 약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약국 경영에 대한 공부가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솔직히 대학 시절에는 지식을 쌓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수영복 하나 달랑 걸치고 물가로 내몰린 사람들은 오리발에 공기통까지 준비해온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일반 약사들은 경영에 눈뜬 약사들을 상대할 수 없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영 마인드와 더불어 경영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튼튼한 이론이 밑바탕되어야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대 출신인 나 역시 경영학을 따로 배우거나 전공한 적은 없다. 우연한 기회에 경영학을 접하고 독학하게 되었다. 경영에 관심이 많다는 나의 말에 한 선배가 준 경영학 원론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의 맨 앞장에는 기업의 존재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까지 논하고 있다. 주주와 종업원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적절히 가져가면서 베풀고 나누라는 내용이었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접한 경영학 원론은 한눈에 나를 사로잡았다. 이전까지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에 푹 빠진 나는 이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아마도 10번 이상 숙독했던 것 같다. 경영학 원론은 빚으로 약국을 시작한 나에게 이론적 경쟁력의 바탕이 되었다. 이때 얻은 경영학의 기본 지식은 여전히 나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업 경영에도 활용된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된 값진 책을 선물로 준 구승철 현 동아일보 출판국장 선배님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손바닥만한 구멍가게 하는데 뭐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사람 하나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공간에서 시작한 가게라고 해서 훗날 몇천 개의 체인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 역시 구멍가게보다 작은 약국이었지만 약국을 하면 약국 주인으로 끝날 것이고 경영하면 미래의 CEO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단순히 장사를 하여 10년 후에도 여전히 장사꾼으로 머물 것인가? 경영을 하여 10년 후 한 기업의 CEO가 되어 있을 것인가?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약국을 경영할 당시 의사와 약사의 과다 배출과 더불어 의료보험이 확대되는 상황이라 약국은 사양 산업에 속했다. 그때 아무런 변화 없이 약만 팔고 있었다면 나는 분명 실패했을 것이다. 신출내기 약사에게 경험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조금 더 나은 약국이 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것은 모방이라는 이름의 재창조다.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행동하는 표절이 아니라 타인의 좋은 점을 본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모방을 한 것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자기화 과정이다. 먼저 약국을 개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선배들의 조언을 흘려듣지 않고 우리 약국에 적합하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적용했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경영 노하우를 배운 것이다. 눈 덮인 언덕길을 올라갈 때 앞차를 따르면 내 차가 비교적 안전하게 언덕을 오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선배들의 조언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다. 조금 더 발전한 나를 만들고 앞서가는 약국이 되기 위해서 전국의 유명하고 특색 있는 약국을 찾아다녔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의정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안면도 없는 약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 경영자와의 얼굴을 마주하고 90도로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약사님, 소문을 듣고 멀리 마산에서 왔습니다. 약국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비결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러 왔다는 사람에게 선배 약사들은 반가운 얼굴로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자신만의 경쟁력과 성공 노하우를 공개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멀리서 찾아와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높이 샀기 때문이다.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나니 내가 이미 알고 실천하는 내용을 비법으로 전수받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가르쳐주고 싶은 곳도 있었지만 주제 넘게 그럴 수 없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오가는 시간을 버리면서 배우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였다. 타인의 장점을 깎아내리지 않고 겸허하게 배우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점차 많은 이들의 장점이 모여 강한 경쟁력이 되었다. 또한 그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나만의 영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밑바탕이 되어 6일 약국은 200배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된다. 3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다. 3명이 길을 가면 그중 누구에게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다. 모방만 잘해도 2등은 할 수 있다. 자존심을 버리고 타 업종이나 업소의 장점을 인정하고 수용하자. 모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더 나은 인생으로 가기 위한 참고서일 뿐이다. 적절한 타이밍의 미학. 어느 해 여름 보기 드문 대형 태풍이 상륙하여 한반도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TV에서 비춰지는 수재민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은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태풍의 피해를 알리는 뉴스를 접한 첫날, 잠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금을 준비했다. 평소 남을 돕는 일에는 앞장선다는 생각이 있었다. 무엇보다 낮에는 약국 때문에 성금을 내려갈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ARS 성금 모금이 없었다.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금을 내기 위해 사람들이 방송국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다. 서둘러 방송국에 도착했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었는지 접수처가 준비되지 않았다. 곧이어 방송국 직원들이 접수처를 설치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어제 준비해둔 50만 원의 성금 봉투를 1등으로 접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손님들 틈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며 아침에 접수한 수재의연금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실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낼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식구들과 앉아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는데 수재의연금 접수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금 첫날이다 보니 성금을 접수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모양이다. 뉴스 말미에 약국 상호와 함께 내 이름이 성금 기부자로 보도되었다. 그리 크지 않은 액수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기쁜 마음과 쑥스러운 생각이 교차하였다. 다음날 아침부터 약국이 분주했다. 약사님요, 지가 어제 TV에서 약사님 이름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역시 약사님이라 예. 이 바쁜 와중에 언제 또 그리 좋은 일을 하시고. 내 아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이름 나온 건 처음이라 나요. 그날 종일 약국은 수재의연금을 낸 6일 약국 약사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성금 모금을 시작한 첫날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기탁자와 성금의 액수가 많아지다 보니 고액 기탁자만 자세히 소개되고 소액 기부자는 뉴스에 나오는 일이 없었다. 500만 원, 1000만 원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50만 원이었다. 하지만 나의 성의와 마음을 담은 소중한 성금이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성금을 준비했더라면 50만 원이라는 액수가 부족한 건 아닐까 싶어 주저하거나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나는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꿈꿔왔다. 도울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평소의 생활 철학을 시도했다. 그리고 나름의 보람과 의도하지 않은 보너스를 덤으로 받게 되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타이밍의 미학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타이밍을 맞추면 같은 조건에서도 효과는 배로 증가한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목표 매출액에 도달하면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내 일처럼 내 회사처럼 열심히 뛰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모니터 속의 매출 그래프가 나와 직원들이 약속한 목표 매출액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직원을 시켜 신권을 찾아와 봉투에 넣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매출액은 목표점을 돌파했다. 5분 뒤 나는 약속대로 보너스를 지급했다. 5분이라는 시간은 혹시 있을 환불에 대비한 것이었다. 나는 직원들의 노고를 축하하며 일일이 봉투를 나눠주었다. 온라인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었지만 내 마음을 담은 봉투를 직접 전하며 정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싶었다.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깜짝 놀라면서도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약속 때문에 보너스를 받으리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목표를 달성한 그 순간일지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지불될 돈이고 당연히 받을 보너스지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전달되니 기쁨이 배가 된 것이다. 그날은 사장님 최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직원들 덕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정말이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순간이었다. 만약 보너스 지급을 약속하고도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면 직원들은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다. 혹시 지급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은 보너스가 급여에 포함되는지 명절에 받을지 알 수가 없다. 행여 뒤늦게 지급되더라도 고마운 마음보다는 받을 것을 받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감동도 없고 효과도 없는 단순한 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사용하면 같은 금액일지라도 그 감동과 효과는 2배가 된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특히 돈에 대한 타이밍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들을 그냥 맡기는 편이지만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특히 줄 것을 제때 주지 않는 직원은 내게 책망을 듣는다. 어차피 줘야 할 것을 주는 것이지만 약속을 지키면 서로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도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갚으면 빚이 청산될 뿐만 아니라 신용이 2배가 된다. 갚아야 할 타이밍에 갚았을 뿐인데도 신용이라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날짜,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회사를 보증수표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